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네. 지금 조금씩 다들 비디오를 켜주시고 계신데요. 네. 아, 네. 지금 얼굴 보시는 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이 K-히스토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증산도 동아리 앵커 강재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발표를 맡게 된 또 한 명의 MC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서산지방에 특파원으로 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선옥 특파원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증산도 대학생 기자단 이선욱 특파원입니다. 네, 지금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맑은 아주 좋은 저녁인데요. 제가 오늘 일일 특파원을 맡은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다들 혹시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그램 보시나요? 저는 이걸 즐겨 보는데 여기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하나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는요, 이 안병동이 있습니다. 큰 병원마다 안병동이 있는데, 근데 이 안병동에는요,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위해서 임종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근데 이 임종방에는요, 다른 병실에는 없는 어떤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시작부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물건이 뭔지 맞히시는 분 제가 손 들면 바로 선물을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 네,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참 외롭습니다, 여러분. 네. 아, 네. 조근능 도생님이 연필 노트라고, 네. 정말 단순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다른 대답 있으신 분? 네. 아, 이어폰? 네. 힌트는 우리 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어폰도 비슷해요. 이어폰이 힌트입니다, 여러분. 아, 소화전. 네. 시간 관계상, 네. 바로 그냥 답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라디오인데요. 그래서 왜 라디오를 설치를 하냐면 이제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기간이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를 놔둠으로써 남은 여생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을 위해서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을 이렇게 틀어 놓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이 유퀴즈에 나오신 의사분이 생각보다 내 가족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요. 이제 가족들과 정말로 우리가 함께 있지만 이 가족들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잘 몰랐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왜 내 가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까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면서요. 결국에는 이 가족에 대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가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의 생김새가 뭐 이렇고 나는 어떤 대학교를 다니고 나의 취미는 뭐고 이런 생김새 개인적인 정보들은 다 알지만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느끼셨겠지만 이게 살면서 내 성격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어, 나는 왜 이걸 잘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를 형성하는 모든 문제가 나의 가족과 그 위에 조상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요. 이 트라우마를 겪은 어떤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의 어떤 유전인자가 3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후대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어떤 의학 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트라우마를 비롯해서 어떤 조상님들의 삶의 유전 정보가 나에게까지 들어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극복을 하고 나의 어떤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나의 과거,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두에 제가 이렇게 가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개척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족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하지만 더 크게는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인의 역사 그리고 미국인은 미국의 역사 그래서 이 자기의 어떤 뿌리
근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주제인 이 K 히스토리이고 월드 히스토리이고 오늘 주제인 이 원형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남녀노소 그리고 어떤 종교에 관계없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이 원형 문화 DNA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요, 이제 증산도 성전인 도전에 나오는 오늘 이 주제 성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모양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반본이라는 정신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원시반본에 대해서는 우리 이선옥 특파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서산에 나가 있는 이선옥 특파원님,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산 지역 특파원 이선옥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지구 1년에서 나무는 가을이 되면 봄을 거쳐 여름에 무성했던 나무의 잎사귀와 꽃들이 지고 모든 기운이 뿌리로 돌아가 열매를 맺는데요. 인간도 나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에는 오늘날 인간과 문명의 모습도 본래의 근원을 찾아 돌아가는 때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기를 무엇이라 하는지 아시는 분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기프티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이 나왔네요. 네, 맞아요. 바로 하초교역기죠. 이 근원을 찾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바로 원시 반본이라는 자연의 섭리와 닮아 있는데요. 여기서 원시 반본이란 근원 원, 처음 시, 돌이킬 반, 근본 본으로 근원을 살펴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처음, 흔히 생각하는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나의 시원, 근본적인 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산도에서는 그 근원을 찾아 돌아가기 위해 뿌리를 셋으로 나누어 정의해 보는데요. 첫 번째 혈통의 뿌리는 부모 하나님으로, 두 번째 민족의 뿌리를 국조 하나님으로, 세 번째 생명의 뿌리를 자연 하나님,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현재 증산도 대학생들은 만물이 원시 반본해야 하는 이때 뿌리 역사를 되찾고 우리의 인류 시원 문화, 시원 종교를 찾기 위해 블로그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홍익인간 삭제 논란과 단군은 신화가 아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동북공정을 알리는 등의 글을 사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캠페인, 스터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뿌리찾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즉, 증산도 대학생들은 현 대세가 전염병을 비롯해 각종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나침반이 되는 말씀들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재현 앵커님 나와주세요. 네, 이선옥 우리 특파원님이 잘 설명을 해줬듯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이런 원시 반본이고 나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나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놀라운 게 이 원형 문화가 우리 한국의 역사, 이 K 히스토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지금이 어떤 열풍을 불고 있죠? 네, 바로 K-팝, 네, 한류 열풍에 지금 우리가 가득 차 있는데, 이 한류가 이제는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K-푸드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런 K-팝, 그리고 K-컨텐츠까지 지금 한류 팬이 1억 명을 돌파를 하고요. 이제 우리 역사, 문화까지 많은 세계인들이 궁금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학생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취직을 준비를 하고, 뭐 토익을 공부를 하고, 토플을 공부를 하고, 몇 점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되지만 지금 세계인들은 오히려 역으로 지금 토픽이라고 하죠. 이제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려고 매년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라는 게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 세계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정말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고 가장 비전 많은 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미국의 한 교수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아직도 모르십니까? 바로 한국의 역사가 세계 최고고 가장 처음인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제 아놀드 토인비,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봤죠. 21세기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나는 그 중심은 동북아일 것으로 믿으며 그 핵심은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루마니아 학자죠. 게오르규는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사상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역사 문화라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떠오르는 독립운동가 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이제 텔레파시가 통하신 분? 네.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네. 지금까지 선물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정서영 선생님이 맞춰주셨죠? 네. 네. 저랑 딱 떠오르는 독립운동가 한 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면, 아, 맞습니다. 저희 이현주 우리 선생님이 맞춰주셨는데,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실진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만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귀에 나온 이 높은 문화의 힘이 오늘 주제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력도 강권도 그것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독립을 꿈꿨던 이런 김구 선생님의 마음이 저는 참 아름답게 느껴졌는데, 김구 선생님의 이 말씀을 재작년 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죠. 이 BTS가 재작년 이데일리 문화대상 수상 소감에서 인용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BTS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과 이 BTS가 말한 높은 문화의 힘이 바로 저번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 우리 한국의 역사, 이 국통맥이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정서영 선생님이 제일 빨리 먼저 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이번에 배달국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의 역사는 바로 이 환국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나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은 우리 한국인의 고향이면서 전 세계인의 고향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불고 있는 한류의 열풍이 최근에 와서야 이 드라마라든지 뭐 K-팝이라든지 K 콘텐츠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열풍이 부는 걸까요? 과연 지금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지금에 와서야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이 한류 문화는 9,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환국에서 뻗어나간 우리의 원형 문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다면 혹시 머리에 동그라미 한번 올려볼까요? 네, 아우 다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 황국이란 나라부터 그 역사와 문화를 순서대로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황국이란 나라는 간단히 약 9,000년 전에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이 나라를 다스렸던 문명의 황금 시절이면서 이제 장수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장자라는 중국의 인물도 이 환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미덕의 시대였고 이 환국의 2대 혁서 환인 시대에는 백성들이 편안하기만 해서 집에만 있어도 무엇을 해야 좋을지 그 할 바를 알지 못했다. 네, 그 정도로 너무 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바로 더 골든 에이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기원전 8,000년까지 전쟁의 흔적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게 된 핵심 근원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내가 뭐 덕을 쌓고 착하게 살고 그런 것일까라고 하면서 찾아보다가요. 여기 보시면 독일의 철학자 칼바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는 별 어려움이 없이 신과 소통할 수 있었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때인데 이 환국이란 시절은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정말로 완벽한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환국 말에 지구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국을 중심으로 이 어떤 집단은 나는 동방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동방 쪽으로 가면서 동방 문명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집단은 나는 서방 쪽으로 갈 거야 하면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서방 문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동서양 문명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이 양쪽으로 나뉘면서요. 한국의 고유한 이 원형 문화라는 것이 동서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라는 게
어떤 문화를 가지고 나라를 건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 원형 문화의 맥으로 이 황국으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그 원형 문화의 맥이 이식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형 문화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원형 문화에 대해서 이선옥 특파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선옥 특파원님 나와주세요. 네, 다시 서산지역 특파원 이선옥입니다. 네, 원형 문화란 근원원, 틀형으로 본래 근원적인 형태의 문화라는 뜻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종교, 과학, 철학이 발생되기 이전에 보편적, 근원적으로 누리던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보면 인류 여러 형태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전 근원, 본바탕이 되는 것이며 종교의 원형, 과학의 원형, 철학의 원형이 고스란히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유전인자가 존재하죠. 유전자 염색체를 통해서 부모님은 나와 친자 관계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도 원형 문화가 있어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원형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의 이름을 맞춰주신다면 기프티콘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 신라시대 때 인물이고 날랑 비서문을 쓰셨으며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고은 칙치원 선생님이시죠. 네, 다시 돌아가서 원형 문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라시대 때 최시원이 쓴 날랑 비서문 고전에는 국유 현묘지도와 풍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풍류화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류의 어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고전을 다시 보면 풍류는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풍류에서 유불선이 갈라져 나왔으며 이 시대 정신인 원시 반본을 함으로써 하나로 다시 어우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풍류는 한류를 넘어 현재 세계의 보편적 가치와 근원적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강지연 앵커님 다시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온 강재현 앵커입니다. 네, 여기 조근능 도생님이 김부식이라고 네, 아주 네, 창의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풍류를요 다른 말로 조금은 어렵지만 신교라고 합니다. 이제 신교라는 것은요 이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말하는 건데요. 아까도 저희가 이 칼바이트가 6,000년 전에는 이 신과 소통하는 세상이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문화의 본래 원형도 이 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영성 문화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요. 이 배달국을 건국한 환웅천왕의 홍익인간의 본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널리 이렇게 다스리려면 어떠한 가르침을 가져서 널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신교의 가르침으로서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한다는 게 지금까지 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서 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라는 책에서요. 그 명칭을 구체적으로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신시교라고 해서 이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리고 이제 이삼신 설교라고 해서요.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이 신교라는 명칭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삼신의 가르침을요. 쉽게 말해서 한 글자로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환이라고 했는데요. 이 밝음, 모든 지혜와 신성, 이 신성이 환이 열린 시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환경이 단순히 물질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라 이 신성이 가득 찬 어떤 광명을 바탕으로 한 이 하늘과 땅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 하늘과 땅에 어떤 광명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모아나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네, 다 잘 보셨나요? 네, 영화에서도 정말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계에 이 주인공이 광명을 딱 전해주니까 이 자연이 본래 자신의 모습을 찾아 돌아가는 어떤 원시반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학 1인자이신 이 도올 김용옥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도 문명은 고다. 한 글자로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참회를 받아야 하고
참회를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중동 문명은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불교와 기독교의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우리 고조선 문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서 바로 생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라고 하면서 창조적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요, 고대로부터 이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광명, 밝음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로부터 북두칠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두칠성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칠성으로부터 몸을 받아서 내리고, 그리고 옆에 이 사진에 보이시면 북두칠성 옆에 삼태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태성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내려온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태성과 북두칠성, 이 삼신과 칠성으로부터 나의 몸과 정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이 삼혼과 칠백이라고 하는 나의 육신과 어떤 정신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문화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신교를 말하는 거고요. 이 신교는 광명이고, 광명의 근원은 이 북두칠성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과 칠성 문화를 잘 표현한 게 바로 이 도깨비라는 드라마인데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드라마든 영화든 그게 정말로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도깨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도깨비에서 주인공들을 뒤에서 도와주는 두 인물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알겠죠? 바로 한 사람은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삼신 할매로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칠성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과 칠성, 이 삼태성과 북두칠성을 근본으로 한 이 삼신할매와 칠성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복을 주기도 하고, 네, 위험을 보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다른 드라마를 보면요, 이 우리 선조들이 옛날부터 이런 정한수를 떠놓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북두칠성의 어떤 칠성님에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뭐 들어보셨지는 모르겠지만 뭐 칠성님이시여, 뭐 산신님이시여, 상제님이시여,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칠성님에게 빌었냐 하면요, 이 북두칠성을 보면, 이 북두칠성에 보면요, 안 보이는 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북두칠성이 아니라 북두구진으로 불러야 맞는 표현인데, 이 안 보이는 별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별 이름이 고상옥항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고상옥항에 있는 별에 있는 어떤 우리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상옥항 상제님, 옥황 상제님, 상제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옥황 상제님이고, 상제님이고, 칠성님이고, 이렇게 다른 호칭으로 불러왔던 것인데요. 천문유초라는 책을 보면요, 상제께서 타시는 수레로서의 북두칠성이 이렇게 음양을 나누고 사계절을 세우고 오행을 고르게 하고 절기도수를 매겨가면서 여러 기원을 정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이 계신 별이 북두칠성이고, 이 북두칠성을 근본으로 자연의 질서를 주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나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이 환국으로부터 뻗어나간 칠성 문화가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여러 장수들을 부르기 위해 썼던 이 초역에도 보면 이런 북두칠성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삼국 통일의 주역인 이런 김유신 장군도 칠성회를 조직을 해서 칠성우와 더불어서 나라의 대소사를 논의했다, 이런 기록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옛날에 제주도를 탐라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라국 출신인데, 여기 보시면요, 도성 안에 칠성대를 세웠다는 것은 탐라국이 백성들에게 칠성 신앙을 국교로 반포했던 것과 다름이 없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칠성님, 상제님을 모시는 게 어떤 당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선옥 우리 특파원님이 얘기를 해주셨듯이 이 원형 문화를 통해서, 풍류라고 하는 이 원형 문화를 통해서 유교와 불교와 이 선도가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신기한 게 이 각 종교의 핵심을 보면요, 다 칠을 상징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비밀, 이 칠성령이라고 해서 칠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불교는 일곱 나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유교도 보면 성기옥형, 북두칠성을 얘기를 하고요. 힌두교를 보면 일곱 개의 차크라.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이 이런 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요, 불교의 일곱 나가 옆에 치성광렬이라고 돼 있어요. 이 치성이 뭐냐면요, 그 근원의 원래 이름이 이 칠성에서 온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우리가 불교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만자 마크, 혹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근데 이것이 원래 어떤 불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상징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원래는 바로 이런 북두칠성이 돌아가는 모양을 형상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 곳곳에 이 칠성에 관련된 유적이 정말로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흑룡광성의 어떤 복림고성의 칠성재단이라든지 세계 곳곳에는 이 칠성재단, 북두칠성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렸던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게 되고요. 또 지금 보시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고인돌에도 원래는 이런 북두칠성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원래 우리의 고향인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셨다는 말을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서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건 뭐냐면 사후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내 생명의 본래 근원인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칠성에서 와서 칠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죽은 사람 시신 위에는 이 칠성판이라는 것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한자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을 사자에도 바로 이 일곱 칠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칠성으로 간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늙는다라고 하는 이 한자, 늙을 노자에도 이 일곱 칠이 있어서 내가 지금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칠성에 다가간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이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한 건데요. 네. 계속 퀴즈가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네. 북두칠성이 이렇게 순환하는 모습을 상징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멕시코라든지 인도에 남아있는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이면서 전 세계에 남아있는 놀이 문화의 원형인 이 놀이는 무엇일까요? 네. 네, 아우, 진짜 빠르시네요. 이제 조청문 우리 도생님. 네. 정말 제가 이뻐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윷놀이인데요. 그래서 이 윷놀이에 대해서는 뒤에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윷놀이도 원래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주의 이치를 닮아서 생겨난 게 바로 이렇게 윷놀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뒤에 내용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 또한 이 북두칠성에 관한 내용을요, 최근에 과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 북두칠성으로부터 강력한 생명의 기운이 내려온다는 것을 100년 만에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교, 광명, 이 하늘의 기운을 받았던 이 제천단이라든지 이 제천단 문화는 다음 시간에 우리 이현주 도생님이 잘 강의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생략을 하고요. 그리고 북두칠성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우리 고유의 상투 문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언어, 그리고 풍습, 그리고 이 북두칠성의 칠, 그리고 삼태성의 삼, 이런 문화가 이런 원형 문화 DNA가 환국으로부터 뻗어나가서 전 세계 곳곳에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역사를 보시면 아마 역사를 새롭게 인식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환국으로부터 역사가 전 세계에 쫙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 환국의 정통성을 가지고 온 민족이 우리가 배달국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배운 이 배달국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문화가 뭔지 한번 생각나시는 분,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채팅창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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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옥 특파원님은, 네. 좀 생략을 하고, 이현주 도생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아까 손 든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홍산 문화라고 배웠는데, 이 홍산 문화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4대 문명보다 1000년에서 2000년 앞선 문명이라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래서 이 홍산 문화에서 배달국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엄청난 유적과 유물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배운 바로 이 총묘단이라는 게 발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 총묘단, 이 무덤과 사원과 재단이 한 곳에서 발견이 되면 엄청난 정신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완벽한 도시국가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 총묘단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를 알고 있었고, 단순한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경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부터, 이 신교라는 의식 문화로부터 예술이 발달을 하고요. 의례가 발달을 하고, 우리 의식주, 영성 문화가 발달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는데 명상 수행하는 어떤 남신상, 여신상도 살펴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역사를 얘기를 하는데 왜 종교를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김용섭 교수님의 한국 고대 농업사 연구라는 책을 보면요. 고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종교입니다. 고대 사회의 정치와 문화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천 의식의 어떤 해석이 안 되면 우리가 인류의 원형 문화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총묘단, 이 무덤 안에서 발견된 유골이 있는데 유골 위에 정말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이게 뭘까요? 예, 바로 이 옥 유물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고대로부터 우리가 상투를 트는 문화가 있었는데 상투를 고정시켜주는 옥고라고 하는 장신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홍산문화 유적에서 이 옥고라는 장신구가 정말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드라마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도깨비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말로 이 열풍을 불었던 K 드라마의 어떤 이 킹덤에도 이런 상투를 트는 문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한민족만이 이 상투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을 꼬고요. 뒤로 3번을 상투를 꼬면서 합치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투를 예전에는 이 상두, 그리고 상두를 북두, 북두는 칠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두 칠성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투를 매는 결국에 이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북두 칠성과 하나가 되겠다. 이 북두 칠성으로부터 기운을 받아내려서 나의 뿌리를 잊지 않겠다. 나의 근원을 잊지 않겠다. 네, 제가 서두에 제시한 그 원시반본 정신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 때부터 하늘에서 천재를 지내던 문화, 그리고 이 상투를 틀었고 이런 북두칠성, 하늘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문화가 여러 가지로 남게 되는 것인데요.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이 커바란 배달국 초대 환웅 때 처음에 나라를 세우고 문명을 열려면 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지혁덕이라는 신하에게 명을 내려서 여기 보시면 이 녹도문을 창제한 문화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녹도문이 뭐냐면요. 이렇게 사슴 발자국을 본떠서 글자로 사용한 어떤 문화로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 배달국이 어떤 문명의 근원지,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떤 인류 최초의 문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녹도문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쓰기도 어렵고 되게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녹도문이 나중에 이 당군조선으로 이어지면서 가림토 문자라는 문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 가림토 문자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이 창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요,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어떤 그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옛 전자를 본따서 한글을 창제했다는 내용도 그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이 어떤 발음 기호에 따라서 창제된 그런 위대한 문자인 줄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한글의 근원이 배달국 때부터 나왔다는 것인 줄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한글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천지인,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우주변화 원리에 깊은 우주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정말로 놀라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 한글에 담긴 음양오행 이치, 즉 처음으로 이 음양오행 8개를 창안을 하신 분이 이 배달국 5세 환웅이신, 환웅의 막내 아들이신 태호복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지금 태극기를 우리가 다 아시는데 이 태극기를 보면 음양이 있고 그 주위에 건곰감리 사괴가 있잖아요. 이 태극기의 시초가 되는 분이 바로 이 태호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역사 왜곡을 통해서 배달국의 우리 조상님을 자신의 조상으로 둔갑을 하고 중화 삼조당이라는 곳에 모시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조상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배달국 시대 때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요, 아까 북두칠성을 상징한 이 윷놀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윷은요,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이 음양, 그리고 사상, 팔계를 그대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면으로 깎은 이 것이, 나무를 깎은 것이 음양, 그리고 4개로 분화된 것이 사상, 그리고 이걸 합치면 2 곱하기 4는 8이잖아요. 8개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유술을 할 때 도계 걸륜모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이 배달국과 당군조선 때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오가라고 하는 관직명과 일치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유판을 보시면요, 지금의 유판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죠.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지금 유판은 아까 보셨듯이 네모나게 생겼는데 지금 유판은 겉은 이렇게 원형이고요, 가운데 십자를 중심으로 발라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고 하는 바로 원방각 문화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삼신,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삼수 문화가 여기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말이 지나가는 모양을 북두칠성으로 상징한 거잖아요. 그래서 윷놀이를 통해서 삼신과 칠성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있구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판을 보면 이 동그란 점이 총 몇 개일까요, 여러분? 네, 지금 24개. 네, 아닙니다. 네, 28개 아닙니다. 아깝습니다. 네, 우리 조근정 선생님이 29개. 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맞추신 분들은 이제 다 적어 넣었다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인 이 한 점은 북극성을 상징을 하고요. 나머지는 28개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나머지 28개 점은요, 28수 별자리를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윷놀이라는 문화가요, 여기 보시면 자부선사라는 분을 통해서 배달국 시대 때 처음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윷놀이는요, 여기 보시면 이 배달국 때 환역이라고 하는 우주의 변화 원리를 이렇게 우리가 역의 이치로서 놀이로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려고 이 윷놀이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환역이란 게 뭐냐면요, 왼쪽에 보시다시피 바로 이 녹도문으로 쓰여진 것인데요. 인류 최초의 계시록인 천부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경은요, 놀랍게도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선언을 바로 81개의 수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성들은 이 신과 소통을 하고 이 천부경을 글로도 외우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남기면서 전수가 된 것인데, 이게 바로 황국으로부터 전수된 천부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천부경 안에 10,000년 전부터 우주의 비밀을 선언을 했습니다. 1만 년 전부터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밝힌 것이 바로 이 인류 최초의 계시록인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뭘로 밝혀놨냐, 이렇게 수로 밝혀놨는데 오늘은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일부분만 보면 여기 보시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는 구전이 있습니다. 바로 천일, 지일, 인일,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은 그 근본이 같다. 근데 그 위격은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봤기 때문에 천일일, 지일이로 봤고요. 우리 인간은 그 하늘과 땅에서 태어난 우주의 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천일일, 지일이,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래서 2일 3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드러내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고인돌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상징하는 돌 하나를 위에 얹고요. 그 밑에는 이 땅을 상징하는 돌을 2개를 얹어 놓았고, 그 가운데는 이 하늘과 땅을 더한 정말로 가장 지극한 존재, 그 인간을 여기다 3을 상징을 한 거죠. 그래서 환국배달 조선의 그 위대한 지도자를 여기다 이 고인돌을 상징을 해서 묻었던 것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 영상은요, 평창올림픽 개막식 영상인데 일단 한번 같이 시청을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들으셨죠? 저희가 자막까지 선수 입혔는데, 북을 한 번을 치면서 하늘, 그리고 북을 2번을 치면서 땅, 그리고 북을 3번을 치면서 사람을 외치는 겁니다. 저는 이 개막식을 구성한 이 송승환 감독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관심이 있고 그걸 넘어서 우리 역사 문화의 어떤 근본인 천부경을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화 정신을 제대로 알 때만이 그 나라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 홍산 문화의 어떤 유물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삼조끼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 3과 7, 이게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어떤 광명의 시그널,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를 둘러보면 이 3과 7을 상징하는 유물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삼조끼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삼조고, 우리가 삼조고를 흔히 어떤 고구려의 상징 동물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는 신교의 삼신 문화를 나타내는 하늘의 뜻을 지상에 펴려고 하는 이런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어떤 천자를 상징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여기 삼신을 뜻하는 이 옥으로 된 삼년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뭐 아무렇게나 보면 뭐 그런가 보네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구멍이 3개고 이 3개의 동그라미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세계 속에 이 몽골에도 가보면요. 이 삼신 문화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해서 술잔에 술을 3번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문화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 문화 속에 이 삼수 문화가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이 가위바위보도 3세판을 하고 우리 전통 민요도 3박자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문 밖에 밥 3그릇을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종교에서 우리가 칠성 문화가 핵심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3과 7은요 마치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또 이제 종교의 핵심을 3 말고 7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도 보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교에서도 무국태극 황극이라고 해서 삼극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라고 해서 삼불 사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교 문화 삼신칠성으로부터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세계가 삼수, 칠수라고 하는 그런 문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동방으로 뻗어나간 이 배달국, 이 원형 문화를 한번 살펴봤다면요. 지금부터는 간단히 서양으로 뻗어나간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메르 문명은요, 인더스, 이집트, 바빌론, 에게 등 서양의 가장 근원이 되는 뿌리가 되는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많은 어떤 의견과 비평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요. 아주 갑작스럽게 앞선 문명이 없이 독자적으로 발생을 했다. 네, 아주 갑자기 나타난 불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의견은 아주 갑자기 일시에 수준 높은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갑자기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문화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왔는데 여러분 과제를 많이 해보셨죠? 뭐 증산도 동아리 과제, 무슨 과제 최종, 무슨 최최종, 레알 최종, 예, 지금 시험 과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과제도 하물며 발전사가 있어요. 처음부터 완성된 과제가 나오나요? 네, 아니겠죠. 그래서 문화라는 것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바탕을 해서 나오는 게 문화인데 처음부터 갑자기 높은 수준의 문화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미 높은 수준의 어떤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리인들은 어디서 넘어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안샨으로부터 넘어왔다고 합니다. 이 안을요 하늘을 뜻하고요, 샨을 산을 뜻해요. 예, 그래서 이 수메리인들이 우리는 하늘산을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환국이 어디를 중심으로 12분국이 열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나와 있듯이 동방 천산, 천산을 중심으로 12분국이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의 원형 문화가 서양으로 전해져 가지고 먼저 이 천재 문화, 제천단 형식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또한 이 수메르 문명은 최고의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냐? 바로 이 인으로 불렸습니다. 아까 황국도 최고의 통치자를 환인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메리인들은 후두부가 평평한 검은 머리카락 인종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풍습과 비롯한 이 결혼 전에 함을 지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갑자생, 갑술생, 뭐 60갑자를 쓰는데요. 수메르 문명도 60진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준 게 일부분이고 굉장히 많은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수메르인들의 어떤 왕들을 보면 상투를 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상투를 틀었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열매와 어떤 줄기와 이파리를 들고 있는데 이것도 삼수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문명의 근원인 이 수메르도 이 삼신을 뜻하는 어떤 시그널, 상징이 있다. 바로 하늘과 하나 되고자 했던 어떤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모르고 보면 뭐 3개네, 4개네 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끼리 이제 우정을 약속할 때 이니셜 반지를 혹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니셜 반지를 하면 우리 둘만 알지 남은 모르잖아요. 예, 우리 둘만 아는 그런 이니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형 문화 시그널도 알면 딱 보인다는 거죠. 그 아는 사람들은 딱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른 왕들도 상투를 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수메르인들도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북두칠성으로부터 어떤 기운을 내려받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해주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은 이 상투를 뭐라고 했냐? 여기 보시면 삭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삭을 뭐라고 했냐면요, 머리라고 하고 이 두를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상투를 머리를 세우는 거를 상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떤 그런 뜻과 의미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시면 저는 정말로 놀랐던 게 이 바그다드 도시의 닌투 신전이라는 곳에서요 출토된 유물인데 씨름하는 청동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면 저기 상투를 틀었고 씨름을 하고 있네? 라고 아까도 말했듯이 알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유물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보면 안다는 것인데 근데 또 이 수메르인들이 숭상한 대표 장미가 있습니다. 그걸 샤론의 장미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장미의 정체가 따로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혹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아낌없는 나무처럼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샤론의 장미의 정체는 뭘까요? 네. 지금 구글에 검색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 신단수 굉장히 수준 높은 답이 나왔는데 아니고요. 네. 네. 네, 3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3, 2, 1. 네,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말하겠습니다. 네, 바로 무궁화입니다. 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잖아요. 근데요, 이 무궁화는 어떤 그런 중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는 우리 한민족과 1만 년을 함께해온 어떤 꽃으로서 이게 환단곡이라는 책을 보면요, 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꽃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수메르어와 또한 이 한국어가 닮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칼을 카르라고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고 네, 그래서 이 한국어와 수메르가 비슷한 게 네,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당군이 만들었다라는 책을 보면요. 수메르어와 한국의 유사성은 두 집단이 공통된 뿌리를 가졌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네, 또 퀴즈죠. 네. 네, 한국어로 당군을 이제 수메르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네, 정말 전 이렇게 퀴즈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네. 어, 정서영님, 네, 이관왕을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바로 딩기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인 제이콥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의 어떤 선친인 이 남연군묘를 도굴한 사건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오페르트가 1867년 한국을 탐험하면서 뭘 말했냐 하면 이 조선어하고 수메르어가 같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페르트가 조선인에게 혹시 상감마마라는 말 아냐? 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인이 우리나라 국왕을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페르트가 한국어와 수메르어가 이 수메르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가 비슷하던 것을 깨닫고 이 은둔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도 내고요. 거기서 우리 상투 문화라든지 우리 언어 똑같은 문화를 많이 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틀문 그리고 하늘에 이르는 계단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볼 때 우리들 문명의 기원은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수메르인들이 오래전의 날들이라고 불렀던 시대, 곧 대홍수 이전의 수수께끼 같은 시대로 소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수메르 문명이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될지언정 인류의 기원을 찾으려면 이 수메르인들도 오래전의 날들이라고 부르는 그 시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산 문화와 수메르 문명을 비교를 했을 때요. 어디가 수준이 높았던 문화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48년 이제 원조 할매 국밥집이랑 58년 원조 할매 국밥집이랑 어디가 원조일까요? 네. 어디가 더 선행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연대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수메르 문명과 문화의 동질성을 지녔고 이 수메르 문명보다 더 오랜 역사와 연대를 가진 곳 그것이 바로 홍산문화 시대이고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대한민국의 진짜 첫나라 배달국이고 또한 인류사의 기원이 되는 이런 황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맥도날드 그리고 뭐 서브웨이, 뭐 스타벅스 이런 게 전 세계 곳곳에 존재를 하면서 동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황국으로부터 이 원형 문화로부터 동일한 문화와 사상을 가지고 이 동양과 서양에 지점을 낸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메르 문명까지 달려왔는데, 네. 그 다음은 이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문명은 이선옥 특파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선옥 특파원님. 네, 이선옥 특파원입니다. 강행커님이 들려주시는 수메르 문명 이야기 너무 잘 듣고 오셨죠? 뒤이어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인도 문명입니다. 인도 문명은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한국으로부터 천산을 넘어간 수메르인들은 수메르 문명을 이룩하였고 그들이 다시 인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들을 바로 드라비다족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비롯하여 북쪽에서 넘어온 광명을 숭상했던 아리안족과 인도의 원주민들이 융합되어 인더스 문명, 힌두이즘을 열게 됩니다. 이 인더스 문명에서 우리는 상투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요. 인도 나가르주 출토 유물을 자세하게 보셨을 때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과 인도의 마투라시 주립박물관의 조각상에서 가부좌와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도 우리나라와 양식이 같은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요. 고인돌은 인도 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저희와 비슷한 거성 문화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은 고인돌을 조상들의 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고인돌의 제사를 지내는 인도인들을 통해 예부터 천제를 지내고 제를 지내던 한민족의 문화가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인도의 타밀어와 한국어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을 찾은 남인도 가족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அப்பா அம்மாக்கா ஒருத்தராதானே இருக்கு நீ ஏன் நகை அப்படி பண்ணக்கூடாது அவன் எடுக்கலையா What do you call father? In அப்பா அப்பா Appa. அப்பா And what do you call mother? அம்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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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ma. Appa, Amma, Na. Who are you? Appa, Amma, Na. I. In Tamil? Na. You know for this in Tamil? Ni. Come. Wa for this in Tamil? Va. See. Wa for this in Tamil? Pa. Country. Nara for this in Tamil? Nadu. Na. Ni. Va. Paru. Nadu. Appa. Amma.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가 쓰는 언어랑 매우 비슷하죠? 이렇듯 타밀어와 한국어는 총 1000여 개 정도의 단어가 비슷하다고 전해집니다. 네, 다시 강앵커님 나와주세요. 네. 다시 현장에 나온 강재현 앵커입니다. 그래서 인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었고, 이제 인도 문명에 이어서요, 이 환국의 원형 문화가 보시면 이 베링 해협을 넘어서 문명이 전수가 돼서 인디언, 그리고 아즈텍, 마야, 잉카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 베링 해협을 넘을 때, 이 베링 해협 곳곳에서 뭔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알류산 열도에, 이 온돌 양식을 갖춘 집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돌은요, 서양 건축은 물론이고 어떤 그런 다른 다른 동아시아 국가라든지 중국의 일부에서만 발견되는 한민족의 독특한 건축의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온돌의 형태를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홍산 문화라는 것을 시대적으로 분류를 해볼 때 바로 환국에 해당하는 문화가 이 흉흉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흉흉화 문화에서요, 초기 온돌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물과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문명의 척도가 되는데, 문명 발전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환국 시대에서 이미 초기 온돌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높은 문명의 어떤 기술 수준을 이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면요, 여기 제가 직접 갔다 오기도 했는데, 네, 여기서 직접 갔다 오신 분 몇 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디언 박물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어떤 우리나라 민속촌에 온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절구가 있고 소쿠리가 있고 집신, 이런 것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이죠? 네, 우리가 지금 시골에 가면 뭐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런 문화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멀리 인디언 문화에도 살아 있었고, 또 여기 보시면 뭐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뭐 단소 비슷한 뭐 소고,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악기들, 뭐 소쿠리,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정말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고, 이것은 이 미국 오리곤주에 있는 이런 우리 집신이고요. 또 보시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장승, 우리 선앙당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음양오행, 이 8개를 가장 먼저 누가 창제했다고 했죠? 창안을 했다고 했죠? 바로 배달국의 테오보키라는
인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음양우행 문화가 아메리카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직접 찍어 온 건데요. 예,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이 동서남북 어떤 공간의 변화와 그런 음양 문화, 네, 색깔별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고, 또 여기 보면요, 이것들이 우리 선조들, 조상님들로부터 배워서 문명의 꽃을 폈다, 이런 내용도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인물이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발명한 라이프니츠라는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계기는요, 중국의 선교사, 친구인 이런 부배로부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태극도를 입수한 것이 그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니츠가 이 태극도의 64궤, 네, 8 곱하기 8이 64거든요. 그래서 64개의 배열에서 이 0에서 63에 이르는 이진법 수학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 원리에서 계산기 작동의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진법의 원리가 지금 어떤 컴퓨터 문명, 수학 문명을 그런 대표를 하는 대표적인 코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이런 인디언들도 아까부터 계속 보셨던 이 북두칠성과 하나 되고자 했던 상투 문화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즈텍 문화로 넘어가시면 이 인디언 여성들의 어떤 쪽진머리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여성들의 모습 같은데, 그래서 또한 이 아이를 업는 모습,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게 남아 있고요. 그 서양에서는 원래 아이를 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업는 모습, 그리고 어떤 쪽진머리, 그리고 연지곤지, 이런 문화들이 우리 민족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라고 물었을 때 우린 아스단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아스단이 어디냐? 바로 이 아스단이 되고, 이게 아스탄이 되는 거고요. 이 아스탄이 어떤 음이 변해서 아즈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즈텍 문명이 꽃을 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문화가 전수가 돼서 문명의 꽃을 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맥킨토슈 이 멕시코 교수님은요, 인디언들은 대놓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언어도 약간 수메르 문명과 똑같이 언어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지붕을 더비라고 하고, 도끼를 토막, 여보시오를 보시오, 이쁘다를 이쁘나, 네, 아마 경상도 사람들이 건너갔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파치, 나를 나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또 퀴즈죠. 네, 여자를 과연 이 인디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 네, 박정원 우리 도생님이, 네, 가시나라고, 네, 맞춰주셨습니다. 네, 여자.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정답은 가시나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와 이 인디언 문화가 비슷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사상, 우리가 웅녀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걸리를 빚어 마신, 네, 여기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 윷놀이를 즐기고 말을 잘 탄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 고유의 문화와 비슷하다. 그래서 예전에 이 KBS에서 특집으로 방영된 멕시코 한류 천년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멕시코 학자가 아시아에서 온 게 확실하다. 그 멕시코 원주민들은 아시아에서 온 게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영상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메기족 원주민들이 아즈트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사달, 이 아즈텍, 아즈트란 발음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문화로부터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홍산 문화에서도 제천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북경 천단공원에서도 이 홍산 문화로부터 이런 재단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멕시코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런 원형 재단과 방형 재단들이 꾸준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 아즈텍 문명에서 가장 큰 행사, 이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배왈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말로도 다 같이 배우리가 나오게 돼요. 예, 다 같이 선조들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 역사를 다 같이 배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굉장히 우리말의 언어와 그 의미까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오른쪽 보시면 제사를 지낼 때 향을 피우고 두 손에 어떤 땅을 대고 절을 하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이런 충문을 불태우는, 저는 정말로 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멕시코에도 똑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코코라는, 네, 많이들 보셨죠? 바로 멕시코 원주민 문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래서 멕시코도 우리나라의 어떤 제사와 같이 1년에 한 번씩 망자의 날이라고 해서 가장 큰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간단히 볼게요. 1년에 딱 하룻밤 조상님들 오시는 날이다. 그러라고 재단 만들어서 사진도 올려놓는 거 아니니? 사진은 아주 중요하단다. 사진이 없으면 길이 막혀서 못 오셔.
정성껏 음식도 만들고 생전에 좋아하시던 물건도 바쳐야 조상님들이 기뻐하시고 두루두루 보살펴 주신다. 이런 날 괜히 밖에 쏘다니면 부정타. 어떠신가요? 예, 사진을 올리고 뭐 음식도 올리고 꽃들도 올리고 향도 피우고 저는 정말로 이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아닌가, 네,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아즈텍 문명을 보면요, 우리나라 풍습과 같이 어떤 신단수라고 해서 그런 신성한 나무에 금줄을 걸어놓고 구슬하는 그런 멕시코 인디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그런 멕시코에서도 이런 어떤 신교 문화, 화이트 샤머니즘 문화가 살아 있어서 이런 점쟁이 예언가가 있었는데 그 예언가 점쟁이라는 그런 언어도 다마틴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떤 다 맞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화이트 샤머니즘 문화가 있었고요. 또 이런 여러 이제까지 뭐 인도라든지 수메르어라든지 굉장히 언어가 비슷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왔었는데 이 멕시코 원주민어 또한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점쟁이를 다마틴이라고 하고요. 내 집을 뭐 내 집, 또 한글의 어순까지 나 그것이 다 좋다를 나 그 다조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퀴즈가 나가는데, 네, 멕시코 원주민어로 다 기려를, 네, 조금 쉽죠? 네, 쉽나? 네, 뭐라고 할까요? 한국어로? 네, 다 기다려. 창의적이지만 아닙니다. 네, 네, 기린. 정세영 우리 도생님이 아까부터 창의적인 대답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네, 아닙니다. 네, 당겨 아니고요. 네, 다 기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다 그렇다? 손민정 선생님 처음으로, 네,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네. 네? 장의사. 네, 장의사 아니고요. 네. 여러분 조금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하게. 다 뭔가를 기려. 네. 그렇죠. 아까 조건웅 우리 도생님이 힌트를 줬는데, 맞습니다. 네. 자기가 내고 자기가 맞췄네요. 네. 화가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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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 아닙니다. 네. 바로, 네, 화가입니다. 화가. 네. 다 그려. 우리도 화가이신 분들은 다 그릴 수 있잖아요. 네. 바로 다 기려가 바로 화가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단어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멕시코에도 윷놀이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윷놀이가 배달국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렇게 건너가서 멕시코도 이러한 윷놀이를 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디언들이 하는 유판과 윷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똑같죠. 윷 4개랑 어떤 판의 모양이랑. 예,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민속학자 이런 스튜어트 컬린 이런 학자도 한국의 윷놀이는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놀이의 원형이다. 예, 고대 점술에 기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최고의 놀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는데, 네, 오늘은 이 한국에서부터 이 원형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신교 문화가 이 배달국, 그리고 서양으로 넘어가서는 뭐 아즈텍, 어떤 수메르, 아메리카 이렇게 문명이 쫙 퍼지면서 세계 곳곳에 동일한 어떤 원형 문화 DNA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와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러한 역사 문화를 회복할 때만이 우리가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서 어떤 진정한 공동체 의식, 세계 여러 나라가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정치를 얘기를 하고 경제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역사, 문화, 뿌리 이런 것들을 더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원동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도 이 고대에도 한류 문화, 원형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이러한 책들이나 여러 움직임을 보여주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와서 지금 한류를 세계인들이 열광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류 열풍의 주역인 뭐 BTS를 예를 들면요, 뭐 실력도 좋고 인성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 원형 문화 코드 안에는 전 세계인들의 동일한 DNA, 원형 문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뿌리 문화, 원형 문화를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DNA 속에는 이 환국 배달로부터 이 원형 문화 DNA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러한 DNA를 찾을 때만이 우리가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내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선옥 특파원님이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선옥 특파원님. 네, 오늘 전 세계 원형문화 코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원형문화의 코드 중 하나인 제천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현주 앵커님과 조청문 앵커님이 신과 함께한 제천문화의 고향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찾아오신다고 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바쁘고 나른한 어떤 저녁 시간에 온라인 동아리를 6번째 시간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네, 이상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